얍, 가자. 자, 대망의 수능 완성 마지막 작품 후계사입니다. 다들 따라오느라고 고생하셨고 마지막 작품 오늘 대명히 깔끔하게 장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일단은 작가 누구? 황순원. 그리고 뭐 여러분들 황순원 작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뭐 소나기라든가 뭐 우리 이게 많이 학도 마찬가지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 많은데, 자, 그럼 우리가 보게 될 이 작품은 이 황순원 작가의 약간 자전적인 느낌, 자전적 성격이 좀 많이 강한 작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결국에는 이제 이 전쟁 속에서 피난살이를 해나가는 한 가족의 어떤 슬픈 인생을 보면서 그 가족의 인생사, 가족의 어떤 살림살이를 고개사의 어떤 고개사가 뭐 하는 거야? 위태로운 고개를 펼침으로써 우리에게 흥미를 전달하는 존재잖아, 그치? 위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참고로 이제 고개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 자기 자신은 위태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거라면 이 가족 역시 전쟁 속 피난살이는 말 그대로 고통과 아픔이야, 그치? 근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떤 희망과 혹은 어떤 의지적 태도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좀 잡고 가면 편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품의 구조는 되게 일관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집도 절도 없이 계속해서 피난살이를 하면서 여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하면서 빌부터 살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런 집주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 집에 갔다 쫓겨나고 저 집에 갔다 쫓겨나고 하면서 계속 쫓겨나기 바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데, 그 속에서도 이 가족은 서로를 믿는 힘이 있는 거고, 그 상대방을 무조건 나쁜 놈의 새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 저 사람들도 저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뭔가 반어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작품을 좀 재밌게 이끌어가는 특성이 있는 녀석입니다. 됐죠? 자, 역시 이 작품도 보조자료를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좀 잡아놓고 작품의 어떤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 지문, 우리가 보는 지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전체 줄거리 보조자료 고개사를 펼쳐보시면, 이번엔 전체 줄거리를 두 번째 버전으로 볼게요. 이게 좀 많이 압축이 돼 있어서 보조자료 두 번째 고개사를 펼쳐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구성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113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발단부터 결말 부분까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발단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 처지가 된 나의 가족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서술자 나가 등장했죠. 근데 이 나가 놀랍게도 지금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근데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이 나의 이름이 황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짚어내고 시작해야 된다? 자전적이다 라는 얘기를 뽑아내는 거죠. 자전적인 건 뭔지 알고 있지? 자신의 어떤 체험을 작품 속에 녹여낸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튼 자전적인데, 나의 가족은 대구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변호사 댁에서 겨우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새빵살이마저 까다로운 주인 노파로 인해서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있는 집이 더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노파는 하는 일이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그 다음에 뭐 그냥 여기저기 마실 다니거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자기 그 방에 이제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못마땅하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자꾸 압박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막 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 다음 구절 봐봐. 그런데 전기 부분에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한다며 결국 나의 가정을 멸시하던 노파는 결국 구공탄을 들여야 한다. 구공탄은 뭐냐면 연탄. 연탄은 구멍이 9개 뚫려 있어서 구공탄이라고 불렀어요. 연탄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있는 집이 더한 거죠.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핑계로 그들을 내쫓어. 그래서 한눈 없이 그들은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가족은 첫 번째 대구에서 피난 생활을 했고, 대구에서는 노파 댁에서 생활을 했지만 노파 때는 구공탄 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얘들을 내쫓았어. 그래서 어디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럼 부산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부산으로 간 나의 가족은 처제의 도움으로 또 어느 변호사 댁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하죠. 이번엔 변호사 댁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빵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뭐 따로 전셋집을 구해서 집을 하나 단독으로 구하는 개념이 아니었던 건 알고 있죠? 전쟁 때는 여기서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방 중에 하나, 아니면 뭐 창고방 같은 것들을 빌려서. 창고라는 게 특성이 뭐예요? 창고는 왜 창고라고 불리는 거야? 난방시설이 안 되고 수도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창고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곳에서 사는 거죠, 뭐. 아무튼 문제는 그곳에서도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 변호사네 집의 파트에서는 이 딸들이 좀 약간 드세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집주인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랑 뭐 이렇게 저런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데 그 집에서 이제 붙어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절정. 변호사 가족의 가전 위협으로 인해 나의 가족은 결국에는 어떤 작전까지 펴느냐. 낮에 가면은 딸내미들이 자꾸 태클 걸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다 나가 있어 무조건. 그래서 남편도 돈 벌러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옷 장사하러 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친구 집에 놀러 가. 그래서 막 낮저반 실종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밤이 되면 우르르 몰려서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르르 몰려서 살짝 몰래 들어가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하면서 밤에만 다시 방에 들어가 모이기로 하고 동시에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돈벌이에 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자, 결말이죠. 어느 날 밤 나의 가족이 함께 모여 방으로 들어가던 중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귀가라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치? 귀가라는 중에 이 아이들이 천연덕스럽게 노래를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산토끼 노래도 부르고 비행기 노래도 부르고 거북이 노래도 부르고 막 애들끼리 막 신나게 놀아요. 애들은 나름대로 신나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애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떤 거야? 짠한 거지. 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고 나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정작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 댁에 거의 다 왔을 때 애들이 갑자기 일제히 노래를 멈춰. 그럼 노래를 멈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걸 애들도 알고 있다는 거야. 슬프지. 그러니까 그 슬픔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우리가 바로 고개사 가족이다. 그렇지? 죽음을 담보로 위태로움을 담보로 어떻게든 뭐 웃음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는 위태로운 연기를 하는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애태로움을 말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족들과 위태로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절망적인 삶이지만 훗날 아이들만큼은 이러한 고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지는 나의 모습과 함께 작품이 마무리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 요소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실제 내용을 보면서 이 지문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문장의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대구에서도 그러는데 부산에 와서도 변호사 댁 신세를 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대구에서 노파댁이 지금 바로 슈퍼패스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어떤 서술상 특징 요소를 보기에 이 대구 노파댁 장면이 좀 좋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앞에 다시 보조자료 다시 돌아갈 거예요. 보조자료 첫 번째 녀석의 뒤쪽에 붙어있는 미수록 부분 얘기를 잠깐만 보고 갈 거예요. 자, 되셨죠? 보시면 잠깐만 미안해 이거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구나. 지금 얘기하기는 좀 미안해요. 잘못해요. 이따 얘기할게요.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갈게요. 미안해요. 자, 갑시다. 혼자서 선생님 보면서 마감까지 했나봐. 끝에서 얘기할 걸 미리 얘기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부산의 변호사 때 전부 다 신세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서 먼저 가족들을 내려보내고 뒤떨어져 부어서 부산에 와보니까 내 직속 가족들은 대구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구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를 나는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있는 곳이 화재로 인해서 뼈가 거중만 남은 재판소 옆에 있는 모 변호사 댁이었는데 굉장히 큰 저택이었습니다. 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넓은 뜰 한 구석에 끼어있는 헛간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의 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변호사 댁의 특징에서 벌써 대조적 속성이 딱 보이죠? 변호사가 살고 있는 집은 저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마련도 달려 있었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 그 저택을 헛간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문 속 차이점 요소는 체크하면서 가실 것. 대구는 부산에 비해 무던히 차가웠다. 원래가 헛간인데다가 북향에서 출입과는 없는 방이라 북향 뒤지죠. 참고로 너희들 나중에 집 구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북향집은 무조건 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향이 왜 좋은지 알고 있지. 왜? 해가 잘 들어서. 집안에 해가 잘 안 들면 계속 항상 어둡고 불을 항상 켜야 되고 뭔가 어둠컴컴한 느낌을 받기 쉽죠. 그래서 대부분 참고로 오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서양 쪽이 많이 선호되고 오전에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은 동남향 방향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죠. 왜? 동남향 방향은 해가 좀 일찍 들어올 거고 서남향 방향은 해가 늦게까지 들어오는 장점이 있고 어쨌든 간에 남쪽을 끼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이제 집을 이런저런 데서 구해보러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쓰여있을 때는 집이 남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꼭 나침반 들고 가야 돼. 진짜로. 가보면 남향인데 정작 우리 집 거실은 서북향이야.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남쪽은 이쪽인데 내 집 문 이쪽으로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거실의 문이. 그러면 아니, 거실 방향이. 그럼 이건 완전히 정반대, 북서쪽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잘 들여다보고 가봐야 됩니다. 집 구하기 힘들어. 아무튼간에 볕이라고는 진종일 얼씬도 하지 않고요. 더 춥고 음산스럽죠. 애들은 날만 새면 손발이 얼면서도 밖으로 나갑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더 추운 거거든. 그러나 우리는 다행으로 알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 헛간에 살고 있지만 뭐라고 생각한대?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피난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삶이 힘겹고 배고프고 어렵고 뭐 여러분들 남신인주 유도 박시봉막 이런 식 알잖아, 그치? 그러면 오늘도 막 하루가 더우면 힘들고 쓸쓸한 거리에 바람만 불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텐데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현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 어떤 부정적 장면을 마주치게 되면 그 부정적 장면의 긍정적 의미를 자꾸 뽑아내다는 게 이 글에 나타나는 서술상 특징이거든. 그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피난문의 신세에 그래도 어느 분 안면으로 이런 방이나마 얻어들게 된 게 뭐야? 여가 고맙지 않다 이거야. 다른 사람은 아예 집이 없다. 적어도 우리는 방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점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댁 변호사 장모되는 노파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어스레지면 절대로 안뜰에 들어가서 물을 기러 가서는 안 되고 아침에도 자기네가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기른 데야 물을 손을 내야 되고 하여튼 빨래건 여하한 빨래건 빨래전을 일정 금지. 그러니까 뭐 물 함부로 쓰지 마라 이거죠. 더러워진다 이거죠. 안뜰에는 수도도 있고요. 우물도 있었습니다. 아침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뺀 두 끼의 식사연인지라 느긋하게 안댁에서 아침 식사를 다 한 뒤에 점심 겸 그치 아침을 먹으면 되니까 빨래도 그래. 한번 모았다가 물을 길어내다가 하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미처 물을 떠다보지 못한 날 같은 때 밤중에 어른도 어른이지만 애들 가운데 누가 목이 마르다 할 것 같으면 그때가 달래기에 가슴이 타야 되는 게 안 됐을 뿐이고 그러나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자 봐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생활에 대한 제약 조건이 벌어져 있어. 뭐다? 물을 쓰는데 함부로 쓰지 마라.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면 일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도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고가운 시선으로 보겠어, 그치? 근데 어쨌든 이 노판의 집에서 변호사 댁에서는 제약 조건은 물을 걸어놨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서술자인 나는 긍정적 인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 오케이? 물 그거 아침에 쓰지 마라 뭐 빨래하지 마라 하지만 다 방법이 있다. 점심께쯤 쓰면 되고 빨래하고 싶으면 물을 잔뜩 떠다가 그냥 밤에서 우리 집 방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이 뭐예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거 특징 잡으시면 됩니다. 계속 변수만 해도 이 노파가 안뜰 변수에는 도로가 더럽혀서 안 된다고 따로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내의 손으로 이쪽들 한 구석에 다복솔 뒤에 그치? 수풀이 있는 곳에 변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땅 팠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대낮에 어른들이 들어가 쭈그리고 앉기에는 좀 못했으나 그 맛쯤은 하는 수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죠. 두고 보니 이댁 살림은 이 장모 노파의 손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 아내가 이댁 식모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심지어 식모도 있습니다 이 집은요. 이 노파는 소생이라고 현재 변호사 부인인 딸 하나뿐으로 이 딸이 이댁 변호사 부인이 되자 따라 들어와서 온갖 살림살이를 주무른대요. 애들 방도 따로 있지만 큰 온돌방 하나를 이 노파가 독차지하고 있어서 아침에 이 방부터 조반상을 본 뒤에야 다른 집 식구들이 아침을 먹는다. 즉 노파는 약간 뭔가 권위에 있는 그치? 집안의 지배자, 룰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노파의 취미는 뭐예요? 같은 노파들끼리 골패 노는 것, 그치 뭐 고스톱 한번 치는 거라든가 날 받아가지고 절에 불고 들어가는 일인데 이 노파가 끈을 곱게 장식한 감장 조바이를 쓰고 비단호차 힘으로 외출하는 걸 여러분이 목격했고 60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맵지도 좋고 자세도 똑바랐어. 이댁에 드나는 노파들도 다 비슷비슷한 차림에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별로 깃들어보지 않은 얼굴이고 몸매들이었는데 자, 요 문장 잘 봐야죠.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맛 정도로 안일하게 늙어가야 할 종류의 것일지도 몰랐다. 그쵸? 봐봐. 일반적으로 이 제약 조건들을 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노파였어. 그치? 근데 그 노파의 행생을 보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기 좋죠? 이거 어디서 봐.
조건 좋은 거 하나 잘 풀어가지고 그렇지 앞에서 분리마로 들고 막 기분 나빠하면서 쪼갈쪼갈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얘네 가족은 특히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니왕 늙을 거면 저렇게 멋지게 늙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어떤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소. 지금 우리 읽은 구절에서 벌써 세 번째 챕터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반복되고 있는 거. 이게 작품의 어떤 서술상 특징이라는 걸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품의 중요한 엔딩 장면, 고개사 장면이 나옵니다. 가봅시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고개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참고로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애가 여럿이거든. 첫째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산토끼 토끼 하면서 막 뛰어가. 그리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그 노래 있지. 그 노래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빠 주변을. 오케이? 자 그런 얘기를 놀이를 하다가 등에 업고 있던 애기가 깨가지고 뭐야 하고 우는 정신 차리는데 애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 자기도 같이 따라 부르다가 같이 또 산토끼 노래 부르고 딱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고개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오라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고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 고개를 하는 거네. 나마는 그 자전거 고개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나마가 이제 몇 퍼센트의 군표를 위해 그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고개다. 자 지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종의 비속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아이들조차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미군 부대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저기 그 사탕 하나만 사주세요. 참고로 그 사탕도 누가 어디서 구한 거야? 다른 미군한테 받은 그런 사탕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하면서 돈을 받고 1달러 받으면 오늘 천금을 얻은 거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다? 슬픈 고개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이 작품의 중요한 서술상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 인식을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했었잖아. 근데 애들까지 이렇게 그 일상에 매몰되는 거는 슬프다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끝끝내 결국에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긴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동화에 Please sell to me 그죠? 내 거 사주세요. 이것도 고개고 이들의 가슴이나 잔등에서 또는 허리춤에서 담배 뿌리며 껌국강을 재빨리 꺼내고 노는 것도 훌륭한 고개예요. 그치? 빨리 누구보다 빨리 꺼내서 누구보다 빨리 먼저 가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담배를 한번 주자. 사달라. 그래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 돈으로 또 먹고 살고 하는 거니까요. 애들이 담배를 뭘 알아. 그냥 이 물건을 저 사람들이 사준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 고개단. 아까 말씀드렸죠? 작품에서의 나가 대놓고 황순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고개단의 어린 삐에로고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무대는 이 부민동 개천 쪽이고요. 삐에로 동화가 소렌토를 부릅니다. 그래 너희 마음들 너희들 제주 펴봐. 난 너희가 오늘 이후에 오늘의 이 고개를 돌이켜보고 슬퍼해야 할는지 웃음으로 돌려버리는지 그건 어쩔지 모르겠어. 따라서 너희도 이날에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고개를 보고 웃었는지 울었는지를 어째도 몰라도 좋아. 그저 원컨대 나의 어린 삐에로들이여 너희가 이후에 각각의 자기 고개단을 가지게 될 적에 그치 자기의 고개단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가족을 구성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모쪼록 너희들이 이 어린 삐에로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고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말기를 바란다. 그치? 이런 슬픈 고개가 너희의 가족이 따로 이루어졌을 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래에 대한 의지적 태도죠. 그쵸? 그래 이렇게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지. 세상에 뭐 별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거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쓸데없는 어릿방대에 넋두리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삐에로 동화군의 독창을 경청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비하한 표현 좀 그렇지만 비아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고개단이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노래를 관중들에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 오던 아내가 가까이 와 한 팔을 내 허리에 돌린다. 이 단장 부인은 남편 되는 단장의 고개가 밑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염려 말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러는데 피에로 동화의 노래가 마지막 대목에서 딱 굳힌다. 우리는 그 변호스댁이 있는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그치? 말 그대로 상징하는 장면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 프로는 이것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탓으로 이렇게 초라한 고개가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고개단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단을 대표의 감사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 바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바이 하면서 그치? 마지막에서도 자신의 삶을 고개로 약간 비하했지만 그 고개가 마냥 슬픈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치?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난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인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자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잘못 보여주려고 했던 그 페이지 보여주자를 잠깐 꺼내서 첫 번째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잠깐만 열어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써져 있을 거야. 아예 대놓고 뭐라고? 긍정적 이거 쓴 말이잖아. 긍정적 현실 인식과 역설적 공감 이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고 멘트 좀 잠깐만 점검하고 갈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다른 장면, 그치?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만 봐봐.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웬 처녀 둘이 와서 버티고 서 있네? 이댁 딸들입니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 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 그리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는 처녀들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 가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네들이 학생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생각하자. 누군가의 집에 헛간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내 방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가세요! 라고 이제 딱 힘 빡 주러 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들이 오늘 저녁에 이 방에 와서 자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다 큰 처녀라는 뜻이죠. 중에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 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변에 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좀 돈 좀 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아이 둘 중에 누가 남자친구가 좀 부자일까?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겠지 아마도?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될 걸 느꼈다. 그런데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2, 3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란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갑니다. 그 시선들이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원래대로라면 되게 열받는 장면이잖아, 그치? 굉장히 뭔가 분노가 치밀어오는 장면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한심한 그런 장면이었을 거야. 근데 요런 너무 슬픈 장면에서도 우리 서술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봐. 그저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는 내게는 이들의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 우리는 결국 이 집에서 쫓겨나만 하구나 라고 인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날은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었고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지. 풍경 달리 혈관음을 나가서 나니 응접실할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서 회양목인가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집 안에 이제 어르신은 나무 관리하면서 이제 여유롭게 이제 한 땀 한 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 만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여유로운 노년 생활의 풍경이잖아. 또 데뷔 장면이죠? 그 데뷔 장면에서 우리 서술자는 뭐라고 그래? 첫눈에도 그걸 여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야. 좋은 취미다. 뭐래요? 좋은 취미다. 비아냥거리법도 안 돼. 그래, 늙는다면 저렇게 늙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건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초목까지 아끼고 살아가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정도의 것인지도 모른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방을 험담하고 막 씹어먹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항상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일단 긍정적 현실 인식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야. 그럼 이런 말이 정말 이 상황이 마음에 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늙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역설적 공감이라는 말이 나와. 봐봐. 밑에 있는 설명. 대구의 변호사 댁에서 마찬가지로 부산의 변호사 댁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처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죠. 주인공 나는 부산의 변호사 댁 사람들이 방 한 칸을 두고 인간이니 아니냐 하면서 막말을 퍼붓는데 그 내면에는 한 포기 초목을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한다. 몰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포기의 초목도 아끼는 사람들로 서술하는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역설적으로 변호사 댁 사람들의 몰인정이 더 부각되는 거야. 정작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게는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품어주면서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있는 거네? 그치? 참고로 이런 식의 전략 서술법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난쏘공 기억하십니까? 난쏘공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공장에 어떤 항의에 따라 잘려나가잖아. 잘렸을 때 길거리를 가다가 수의사가 말고 나무, 그러니까 정원에 있는 나무를 관리해주는 나무관리사의 광고 포스터를 봐요. 여러분 댁의 나무는 건강합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포스터를 봐요. 나는 지금 10시간마다 한 번씩 무작위적으로 코피가 터지는 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생각도 못하는데 부자들은 심지어 나무까지 관리받고 있는 거야. 자, 그런 태도랑 지금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역설적 공감이고 이 역설적 공감은 뭘 말하는 것이다?
몰입정에 대한 부각이다. 그 사람들의 몰입정이 부각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쵸?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너무 착하게 굴어버리면 상대방이 더 악역이 모습이 더 강조되는 거지. 대조적 표현법이겠죠. 그래서 독자의 분간과 연민을 어떤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 굳이 풀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황선원의 고기사까지 작품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는 마무리 짓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일단 다음 주에는 뭘 한다? 사설 모의고사 선생님이 선택한 거 지문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우리 클리닉 때 나오는 자료 꼭 잘 풀어주시고요. 풀고 그리고 그걸 들고 시험을 먼저 우리 수업을 하는 거 알겠지?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작품을 선별해서 설명하는 해설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도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청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배웠던 작품들 중에서 해설을 좀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좀 과반수가 동의하는 작품이 그런 작품이 있으면 선생님 빠른 속도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주세요. 선생님 톡이나 문자로.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양상을 보고 이 작품은 좀 더 해줘야겠어.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 판단해봤을 때 이 작품은 반드시 한번 더 건드려야 돼 라는 것들은 선생님 추가적으로 해나갈 테니까 지문은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준비해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네. 모의고사는 아무거나 뭐 어떤 거? 모의고사는 전에 나왔던 거 순서대로 클리닉이 나오는 거. 클리닉 이번 주 거부터 시작할 거야. 이번 주 거도 선생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골라서 선별해서 준 거야. 물론 그전에도 선별은 했었지만 이번에도 이제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녀석으로 선별을 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살펴들 들어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들어가세요.